근데 제가 부여 성정마을이라고 한 데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주민 어르신들이 23분인데 오지 마을입니다. 부여에서 가장 오지 마을인데 전라북도권에 붙어있는 마을인데 그 어르신들이 각자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23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림책을.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23권이 자기 인생을 담은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 모두가 작가이자 화가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나 문화관광부나 지원받은 젊은 화가들이 6개월 동안 이 마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연필, 물감 이런 거를 대주고 도화지를 대주고 마음대로 그려보라 하고 조금의 코치를 했겠죠. 그리고 어르신 생각나는 대로 그리시고 어르신 생각나는 대로 한글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림책이 된 건데 이 마을은 다행히도 이미 1920년대 때 야학당이 있는 마을이더라고요. 학교가 멉니다. 오지 마을이니까. 동네에서 아마 일제강점기 때 아마 개봉운동 차원에서 아마 그 누군가 젊은이들이 만든 것 같은데 그 야학당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세 넘으신 어른들도 문맹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국민학교 그 당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가난해서 못 가도 6살이면 한글을 다 뺐답니다. 그게 그 마을의 전통입니다. 한글은 다 알게 된 어른들이 농사를 짓고 그림을 나중에 80, 90대에서 그림까지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림책이 훌륭하게 나올 수밖에.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쓴 글을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구절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문학을 할 때 대상과 꽃하고도 대화하라. 나무에게 말을 걸어라. 뭐 구두에게도 말을 걸어라. 그렇죠. 그게 이제 어인법도 되고 모든 글의 기초이기도 한데 비유법의 탄생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몸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그림책 내용이 버스에 장 보러 가는 그림이 나오고 어느 날 시내버스 타고 장에 가는데 부여음대 장에 가는데 옆에 앉은 아줌마가 이거 이쁜 꽃이요 하고 꽃씨를 누구에게 주는 거를 자기도 2개를 받아와서 심었더니 꽃 양귀비더라. 자기가 이제 몸이 힘들고 하더라도 이 꽃을 잘 키우고 했더니 키우다 보니까 이 꽃이 아픈지 몸이 안 좋은지 다 보이더라. 그런데 설명을 폼나게 내가 잘 갖고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뒷말이 그렇습니다. 그냥 알게 된다. 그래서 또 할아버지 영감이 마을 나가서 막걸리 먹고 늦게 들어오면 현관문 앞에 와서 꽃 앞에 쭈그려 앉아서 너도 잘 있자 뭐 이런 인사하는 얘기를 쭉 적어놨어요. 이런 것도 있고 한 번은 결혼식 하던 날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온 날에 그림을 그려놨다. 그 옛날 혼례할 때 암탉, 수탉 이렇게 보자기 싸서 2마리 놓잖아요. 부부를 닭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 내용이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왔더니 남편이 참 다행히 착하더라. 열심히 농사 짓고. 근데 문제는 술을 너무 좋아한다. 그 남자들이 보수적이잖아요. 다음 그림을 보더니 이 암탉, 어머니 닭은, 본인 닭은 등 위에 보찜을 2개나 실려 있어요. 그 앞에 닭은 장닭에 등찜을 찌개도 안 지고 막걸리만 마시고 있어요. 뚝 떨어져서. 그러니까 내가 평생 애들 다 키우고 밥 메고 보따리 무거운 건 내 혼자 다 들고 물론 남편 농사 짓고 했겠지만 막걸리 술을 먹고 그런 고단한 일생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꽃밭을 갖고 오는데 영감이 와서 하는 말이 어쩌다 내게 왔는고 참 고맙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걸 그림책에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펑펑 났다고. 이런 얘기를 책 한 권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시, 정말 유명한 시인들의 시 한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생에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책을 한 권 낼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잘 쓴 문학을 배워서 멋진 글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삐뚤삐뚤한다 하더라도 자기 기억에 남은 그림을 그려냈다는 것. 저는 이건 젊은 친구들이 좀 도와준 친구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내용은 본인들의 얘기거든요. 그걸 보고 뭐 남의 얘기 또 똑똑한 책 이런 식으로 책을 한 권 내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그림으로 그리고 글을 썼다는 게 훨씬 더 소중해 보입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곧 이제 고령화 사회 어르신들이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 수준이 많이 높아지느라고 이미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우리 말을 아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얘기죠. 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몇 퍼센트 안 되는 얘기인데, 문해학교라고 시골에 다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할아버지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데, 제가 발견한 건 놀라운 사실은 한글을 배운 지 6개월 정도 된 분들이 시를 가장 잘 써요. 대학 나온 분들 시를 가르치면 저도 많이 가르치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가르치면 시가 잘 안 나와요. 뭔가 그럴듯한데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남해 어느 마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한글을 배운 지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나이가 91살이에요. 문학을 뭐 좀 지도하다가 좀 쓴 거를 내라니까 처음에는 이제 편지를 가르치거든요. 한글을 배우면 자기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딸에게 편지를 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문학을 조금만 가르치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할머니들 나도 쓸 수 있으니까 쓰는데, 그때 쓴 시 한 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목 보고 아, 이거 너무 놀랐어요. 제목이 연필지팡이였어요. 보는 순간에 좀 눈앞이 캄캄했어요. 내가 문학을 잘못 공부했구나. 제가 우리 문학사에 연필지팡이라고, 문인들이 그렇게 만연필 붓을 들고 요즘 컴퓨터 자판을 치지만 그렇게 뭔가를 글을 써보려고 애를 쓰는 한국 최고의 문사들도 이런 제목을 쓴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글 배우지 60밖에 안 됐고, 60일밖에 안 됐고, 6개월밖에 안 됐고, 이제 시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이 제목에 씁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내용은 좀 삐뚤삐뚤 서투른데, 평생 남의 마늘밥만 매다가 허리 다 꼬부라지고, 이전에 지팡이를 짚고 유모차를 밀고 다니다가 한글을 읽고 보니까, 알게 되니까 우리 동네 가는 버스도 내가 알아서 타게 되고, 안 물어봐도 되고, 물건 사도 이게 라면인지 뭔지 내가 잡을 수 있고, 뭐 주세요가 아니고 연필 지팡이를 짚고 본 게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학이 아닐까 싶어요. 일생에 단 한 편밖에 더 이상 더 좋은 시를 쓰지 못할지 모르더라도 저는 이 할머니가 쓴 이 한 편의 시가 일생 일부의 최고의 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유명한 신경님, 고원 이런 선생님들도 감히 이런 경지를 못 간 것 같아요. 진정성에서. 이런 제목을 쓴 걸 본 적이 없어요. 뛰어난 제 후배들이나 유명한 문인들 중에도 시를 보면 다 자기적으로 만들고 잘난 척하는 것이지 실제 깊이 확 다가오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한 번은 문경 하늘자에서 만난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는 자기가 직접 글을 쓴 거 아니고 제가 보고 쓴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하늘자 할머니가 꼭 여름 때도 버선을 신어요. 옛날 어른들 쪽 딱 이렇게 하고 머리를 딱 위는 깻잎 머리하고 뒤는 좀 없지고 그런 할머니인데, 마을회관에 제가 갑자기 들어갔더니 버선을 더우니까 벗었다가 갑자기 신느라고 저한테 발톱이 보였어요. 제가 발을 봤어요. 근데 발톱 끝에 봉숭아물을 들여놓은 거예요. 살짝 주황색. 손톱을 할 때 손톱에 봉숭아물이 없어요. 좀 느낌이 이상해서. 농담을 그래서 좀 이상해서, 할매요, 바람 났는겨. 제가 시가 쓴 거예요. 시가 합니다. 할매, 뭐 90년에서 뭐 바람 났는겨. 그랬더니 할매가 대답하는 게, 서방 죽은 지 50년 넘었는데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문밖에 저승인데 뭔 내가 바람이 나는 거. 그러더니 한참 이렇게 하더니, 내가 이거 왜 한지 아나? 발톱에 왜 꽁을 들였지 아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승에서는, 저승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이 안 보이고 발이 보인다 하더라. 저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저승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굴이 안 보인다, 발이 보인다 하더라. 내 이제 곧 죽어서 서방 차다 50년 만에 그 저승 캄캄한 길 가는데 너무 캄캄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 발톱에 꽃등불 하나 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이 시였어. 혼자 그 저승 캄캄한 길 가는데 캄캄하고 힘들고 무섭고, 그래서 발톱에 봉숭아꽃을 들였다. 전 제가 문학을 뭐 잘 못해왔지만 35년, 40년 뭐 문학을 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이런 경지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제 아직 어리지만 엄청나게 제가 글 쓴 거를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쓴 것 같다. 문학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말하자면 흠범 잡다가 세월 다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글을 처음 배우는 자세로 돌아가야 돼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가자. 너무 많이 읽은 시집도 좀 버리고 너무 많이 받은 교육도 좀 버리고 도리어 한글을 처음 배워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때처럼 막 말을 배우는 아이들처럼 2살, 3살 말을 배우잖아요. 딸애들은 2살에 빨리 배우고 2살에 남자들이 조금 늦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맨날 묻습니다. 엄마 지금 뭐야? 나비야. 엄마 지금 뭐야? 개나리야. 묻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끔 그럽니다. 엄마 지금 뭐야? 개나리야. 개나리 저 색깔이 뭐야? 노란색이야. 개나리는 왜 노래? 이렇게 묻습니다. 그 엄마는 입이 순간 당황합니다. 계속 대답해 주다가 그 이쁜 딸이 물으니까 아 우리 애가 말도 잘하고 막 좋아하다가 개나리는 왜 노래? 묻는 순간에 엄마는 대답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엄마는 한 번도 개나리 꽃이 노랗다고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는 궁금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개나리는 노랗다라고 기정사실해버리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때 질문 들으면 많은 쓸데없는 걸 묻고 그래 하고 화를 냅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엄마 왜 호박잎은 노래? 한 번도 생각 안 해볼까? 만약에 한 번쯤이라도 호박잎이 왜 노랗지? 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자기 기억을 더듬어가면 자기만의 호박잎이 왜 노랗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필연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어릴 때 가나리 잘 살 때 황금별을 놓듯이 팡팡 잘 살 때 그때 인분 사람 똥을 갖다가 호박 밑에 묻잖아요. 큰 구덩이에 사람 똥을 갖다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박씨를 위에다 심죠. 가까이 하면 죽으니까. 이거하고 연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호박 꽃이 왜 노란지를 자기 식대로 설명할 수가 있으면 문학이 되고 시가 되는데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다. 호박잎은 노라니까 노란 거야. 이 아이 처음 궁금해하던 시점으로도 안 돌아가니까 머리가 다 굳어있죠. 이렇게 하면 몇 점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아파트 돈이 올라가고 이런 것만 계산하고 그런 논리만 따라다녔지 돈이 안 되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도 안 해왔던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한 거죠. 심지어 여기 다 이제 글 쓰시는 업자들 앞에서 제가 같이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실제 시인들이나 소설가나 에세이스트, 수필가들도 자세히 보면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안 하고 씁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안다는 듯이 자주 씁니다. 저도 그렇게 사기치기도 합니다. 이미 알았다는 듯이. 근데 이것들이 다 사실을 보면 자기 나름으로 내 스스로 깨닫거나 해온 것들이 아닙니다. 짜집기가 잘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도리어 한글을 배운 지 한글을 모르다가 안지 6개월 된 어르신들이 갑자기 훨씬 더 높은 경제실을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글을 배워서 세상 새롭게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무시당하고 내가 글씨를 모른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봐 동네에서야 다 알겠지만 친구들 동네 할매들이야 뭐 까막눈이라고 서로 다 알아서 부끄럽지 않지만 읍내에 나갔을 때 혹시 내가 이거 썩히는 거 아닌가 글씨를 모른다는 저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평생을 노심초사할까요? 군대 간 자식한테도 우체부한테 우편집본한테 편지를 읽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오던 분이 한글을 알게 되면서 인권의 문제에서도 이건 행복주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뒤로 얼마나 이 할머니가 보는 눈이 달라졌겠습니까? 저는 어떤 할머니가 한글을 배운 뒤에 한글을 가르치는 분 중에 제가 탁월한 분을 보건지석을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은 한글을 가르치는데 연필을 안 가르칩니다. 할머니들 이미 손이 떨잖아요. 말을 안 됩니다. 그럼 이 네모칸 조그만 공책에다가 초등학교 1학년 하듯이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글자를 못 써요. 기억이 안 됩니다. 홈이 잡았는 손이 이 작은 글씨가 되겠습니까?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이번에 탁월하더라고요. 큰 신문지나 큰 종이를 깔아주고 붓을 줍니다. 먹을 깔아줍니다. 기억을 크게 씁니다. 니은도 크게 쓰고 이음도 크게 쓰니까 한글을 연필 지어준 할머니보다 훨씬 빨리 깨닫습니다. 자기 이름도 크게 신문지 한 장에 자기 이름 한 장. 그리고 금방 쓰죠. 안 잊어먹죠. 크게 쓰니까 선 긋는 이거가 기울기가 있잖아. 안 잊어먹죠. 작게 쓰면 헷갈리는데.
그러고 난 뒤에 1년쯤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딸에게 유언 비슷하게 편지를 쓰라 하더라. 이런 걸 하게 합니다. 그리고 붓을 잡고 한글을 배웠으니까 1년쯤 지나면 편지를 쓰게 되고 그 다음 지나가면 거의 자기만의 서체에 서예가처럼 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전시한 걸 봤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딸에게, 아들에게, 둘째에게 해서 8폭 병풍을 했더라고요. 편지를 써서 내는 이래 살았다. 니들은 어째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살아온 내력 중에 꼭 딸에게 해주고 싶은 말 썼습니다. 이 한폭 병풍입니다. 쭉 길게. 이걸 써놓고 이제 자기는 돌아가시는 죽을 날이 다가와도 당당하고 멋진 인생이 됩니다. 내가 쓴 글씨 이걸 병풍 아래 너희들이 와서 절을 하든 말든 나는 너희들에게 할 말을 이렇게 남겨놨다. 한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신 거야. 그 중학교 때 김서울의 진달래 꽃을 못 외워가지고 국어 선생님께 뺨을 한 5대를 왕복으로 맞았던 사람. 농사 일 하느라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숙제가 뭔지 몰랐습니다. 1교시가 국어 시간이었는데 가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앉자마자 야 49번 이원규 진달꽃 배워봐. 숙제가 뭔지 몰랐어요. 얘 뭐 어리벙벙하니까 뛰어와서 뺨을 그대로 때리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아마 부부싸움하고 나오셨나봐.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핑계에 걸린 것 같아. 느닷없이 맞았어. 옆에 뭐라는데 숙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때 돌아가신 김서울 선생이 옆에 있으면 저도 때렸을 것 같아요. 왜 이딴 시를 써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화가 막 났어요. 시가 싫어졌어요. 국어 선생도 싫어지고 국어 시간도 싫어지고 김서울도 싫어졌어요. 그 아름다운 시를 가르치는데 뺨을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시를 시험을 쳤는데 틀리잖아요. 그 시가 잘 해독이 되겠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기자할 때 신경래 선생님 마침 오셨길래 술 마시기 전에 선생님 우리가 대생학원에서 선생님 예비고사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에 시험 예상 문제지를 가져왔는데 선생님 술 먹기 전에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10문제를 딱 내놨어요. 10문제를 뽑아가지고 오지선답니다. 가나 다라 해도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선생님 풀어보라 했어요. 선생님 그때 뭐 땀을 뻘뻘 흘려요. 자기 시를 푸는데 나중에 점수 매길 때 40점이에요. 시를 쓴 사람이 시험 문제지를 풀었는데 40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대 간 친구들은 100점을 맞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헷갈리게 났다는 거예요. 정답이 아닌 것도 자기 보기에는 답이 될 수도 있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그런데 문학을 해서 이거는 오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100점을 맞은 친구가 난 도리 이상한 거예요. 40점쯤 맞는 애가 제대로 문학을 아는구나 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말하자면. 문학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것만 해도 12년을 배우는데 국어 시간에 동시부터 해서 동화, 소설, 짧은 단편 소설, 수필 배우는데 이것만 배우면 충분해야 됩니다.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전인교육이고. 만약에 도자기를 12년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년 공부하고 30년만 밀고 나가면 명장 되는 거 아닙니까? 12년이면 전시를 몇 번을 하죠.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한 3년. 조서 좀 커서 한 3년 더 하고 6년, 7년 가면 전시 한 번 할 수 있죠. 문학을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뭔가 잘못 가르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주장하는 게 문학은 그런 교육으로만 되는 거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이제 글쓰기가 진솔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일기 검사를 하는 것부터 잘못돼요. 일기는 진솔하게 쓰게 해야 되는데 진솔하게 쓰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라고 안 찍어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반드시 훔쳐봅니다. 그러니까 학원 안 가고 땡땡이 깠다는 얘기를 못 씁니다. 일기에도 못 씁니다. 그럼 어디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곧 거짓말을 써야 한다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문자에 깊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게 되죠. 자꾸 숨기는 거예요. 이중생활이죠. 문학은 구체성과 진실성입니다. 허구를 할지라도 자기가 깊이 들어본 것들이 어떤 다른 걸로 나온다 하더라도 허구로 나온다 하더라도 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마저 제거해버려요. 거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글쓰기
뭐 잘 쓴 글은 맞는데 좋은 글은 아니고, 잘 쓴 시는 맞는데 좋은 시는 아니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아주 잘 썼는데 죽은 시고, 좀 못 쓰고 흐트르고 문법도 잘 안 맞는데 살아있는 시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할머님 얘기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문학인들 중에 가장 잘 쓰는 친구들의 일부가 시간이 많이 됐네. 일부가 고등학교만 나온 친구들 중에 진주의 용준 씨 탁월합니다. 고등학교 나오고도 혼자 문학을 독학해서 자기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 40 넘어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 빛나는 시점을 지나서 김성월 문학상도 받고 해서 이런 친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문학이 학교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써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문창과에 강의를 하면서도 도래처음 학생들한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가난해서 돈 버는 것도 좋은 일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문학이 안 되면 너는 문학할 자격이 없다. 어버이날에 어머님한테 헌신을 바쳤냐 안 바쳤냐 공부를 합니다. 너 시 100일장 봐서 장학생 들어왔는데 어머니한테 헌신을 바치냐? 안 바쳤다면 너 새로운 공부하라. 어머니가 감동받을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분입니다. 내 새끼니까. 내 몸으로 나왔어요. 좀 못 썼어도 신선하게 쓰면 가장 먼저 읽고 펑펑 울 수 있는 사람, 우주의 1인 독자가 있다면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겠죠. 이 지상 최고의 독자한테 시를 한 편 안 바쳤다? 시인 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집까지 걸어가라. 방학 때 집까지 걸어가면 예뻐서 주겠다. 부산 친구 그런 친구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만 생각하고 15일 동안 걸어가라. 엄마가 집에 있을 것이다. 가는 중간에 어머니에 대한 글을 메모를 하라. 저는 이게 시의 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생 어머니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머니 아버지 등골 빼먹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지 어머니 글 써서 하나 줘서 올리지도 못할 정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어머니한테 그러고 시인 되겠다고 하느냐? 헛소리하지 마. 하루 걸으면서 어머니가 해줬던 된장국 냄새 생각하고 식당에 가서 배고파서 된장국 하나 먹어보고 우리 엄마 된장국과 비교해보고 또 메모하고 이제 어머님한테 20km가 더 가까워졌구나. 오늘 하루 열심히 맨발 버텨서 그래서 어머니를 향해서 한 발 나아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거보다 더 좋은 문학 수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살면 좀 서투르고 거칠어도 관계없다. 그거는 만약에 시집을 낼 때 출판사 편집부가 다 해줍니다. 우리말에 오자, 오탈자, 띄어쓰기 뭐 이런 정도는 다 잡아줍니다. 시의 원석이 잘 돼 있으면 그거를 수정 퇴고하는 거는 좀 같이들 공부하면 됩니다. 그거는 합평회도 하고 또 좋은 선생님한테 가서 상의도 좀 하고 그때 좀 배우면 됩니다. 근데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서 중앙대 대학원을 가도 제가 보니까 5년, 10년, 7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헛방. 7,000번이면 노래해서 10년, 20년 해요. 헛방. 기본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런 생각이 제가 요즘 또 마을 할머니들 만나고 특히 유명한 사람들보다 그냥 땅만 파다가 한글을 배운 사람들 어르신들 보는 순간에 깜짝깜짝 저 스스로 느끼는 그런 것들 중에 생각보다 빨리 시간이 갔어요.